자, 지금까지 우리는 4차 혁명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기계와 기계의 인간화라는 현상의 어떤 그 양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는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겠죠. 그랬을 때 이건 단순히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어떤 삶의 형태, 우리 어떤 생활 양식의 근본적인 이 개선, 리뉴얼 혹은 재발명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대응하는 대표적 담론을 저는 어떤 포스트 휴먼 담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어떤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비교적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를 아주 오래전에 쓰기 시작한 어떤 학자 중에 한 명이 로버트 페페렐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카네 출판사에서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도대체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페페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머니즘으로 알려진 사회 발전의 시기가 끝났다.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휴머니즘 이후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 상당히 이제 이 철학적 논의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좋은 건데 왜 이게 끝났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휴머니즘 이유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전통적 견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발명해야 된다. 그런 어떤 필요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생명 활동,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명 활동, 생명체인데 이 생명적 활동과 기술적 대상이나 기술적 가정이라는 것들이 상호 수렴하면서 점점 이것들이 어디서 인간이고 어디서부터 기계가 시작하는지를 구분하기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잠시 사용되었던 개념 중에 이 포스트 바이올로지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 별로 잘 안 쓰는데요.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오래전부터 이제 개인이 나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약간 지금 해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걸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박사 학위 과정을 준비하면서 최초로 번역한 책이 로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제 포스트 바이올로지컬한, 바이올로지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 이후의 어떤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사실은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명사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은 이런 겁니다. 현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거로 예상되는 미래의 공학적인 존재. 특히 이제 이건 어떤 닉 보스트롬이라는 우리나라에는 슈퍼 인텔리전스죠. 그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닉 보스트롬이 정의한 방식입니다. 그런 존재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사회 기술적인 실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스트 휴먼 혹은 포스트 휴먼적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라 그럴까요? 이런 이미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유전적으로 강화된 인간, 전자장치와 결합한 사이보그 인간. 그 다음에 굳이 인간뿐만 아니라 기술적 존재로서의 어떤 아주 어드밴스된, 발전된 인공지능 로봇. 특히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들어오고 있는, 페퍼라든지 파로, 그 다음에 앞으로 등장할 섹스 로봇,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포스트 휴먼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으로서 특히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슈퍼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이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전이나 기술적으로 변형되고 혼종화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일종의 그 동물 기반의 혼종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상상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형상들은 사실은 포스트 휴먼 논의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점에 입각해서 풀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전주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을 해석하고 이게 대응하기 위한 담론들을 총칭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존재가 아니라 유전적이거나 외과 수술을 통해서 혹은 기술적으로 수정된 신체를 가진 존재 혹은 기계나 다른 유기적 형태와 결합된 존재, 사이보그죠. 이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가격한 어떤 변형을 가한 존재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술적 대상과 정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런 존재가 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앞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인간의 모습인데, 이런 인간이라는 것은 20세기 이전에 19세기까지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근대적 그 인간의 개념, 근대적인 인간의 이해 방식으로서는 잘 포착하기 힘든 다양한 특성과 어떤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은 우리는 인간이나 다른 어떤 비인간 존재, 동물이라든지 생물체, 자연환경, 혹은 기계, 혹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언어, 특히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념이죠. 언어, 개념.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했듯이 어떤 특정 언어 체계가 그 속에 이미 내포하고 있는 혹은 적재하고 있는 어떤 규범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는 근대적인 의미의 휴머니즘의 유산이고 어떤 의미에서 산업시대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새로운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인간의 살아갈 세상은 더 이상 산업시대도 아니고 근대의 휴머니즘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대적인 어떤 개념 체계를 벗어나서 인간과 기계, 생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는 다양한 어떤 철학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패러다임이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잘 정리된 어떤 그 이데올로기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문제 현상에 대한 하나의 대응 담론을 우리가 통칭해서 하나의 집합적 개념으로서 포스트 휴먼 담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어떤 전유하는 방식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어떤 모든 포스트 휴머니즘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정은 정신과 물질, 인공과 자연, 그 다음에 생명과 기계와 같은 연적 구분을 통해서 인간을 더 이상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변형 가능한 존재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인간에 대한 아주 오래된 어떤 정의 중에 하나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성적이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종차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포착하려고 하는 정의인데 그 본질이라는 말 자체가 함축하는 것이 불변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생각하는 존재, 이성적인 존재, 뭐 정치적인 존재 이런 것들이 마치 인간에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어떤 그 다음에 다른 존재와 인간을 차별주어지는 특성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여기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걸 간단히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입장을 소개할 겁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은 이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의 어떤 그 메인 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쟁 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트랜스 휴머니즘의 입장은
아까 말한 MBIC와 같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진화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어떤 그 죽음이라든지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성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심리적인 능력을 강화시켜서 어떤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당한 어떤 기술 낙관론을 깔고 있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입장은 굉장히 다른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학 기술의 문제를 훨씬 더 좀 넓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일종의 탈휴머니즘 담론으로 접근합니다. 사실은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어떤 의미에서 뒤에 보겠지만 이건 휴머니즘을 그 전복한다기보다는 휴머니즘을 개성하고 연장하는 시도라면은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을 뒤엎으려는 전복시키는 시도고 이것의 가장 핵심에는 인간의 어떤 종족주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 비인간을 구분하고 그 사이에 위계를 정하고 그를 통해서 다른 비인간 존재에 대한 차별과 배제하는 관행들을 정당화하는 방식, 이런 어떤 시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일단은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인데요. 그 트랜스 휴머니즘을 가리키는 약간의 그 풍자적인 어떤 그 비판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휴머니즘 인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약물 우리 그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근육 강화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테로이드를 맞은 휴머니즘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은 어떤 의미에서 근대의 계몽이라든지 근대의 휴머니즘을 개성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율적 존재고 그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야 돼. 그리고 이런 자율성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독립적인 계몽적 주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떤 뭔가 깨어있는 주체 이런 것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과학기술을 우리가 어떤 그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와 합리적 사유에 가까운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근대의 어떤 정신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근대 계몽주의에. 그랬을 때 트랜스휴머니즘은 이런 어떤 근대적 계몽주의의 기획을 개성하고 있고 연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어떤 그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서는 이게 일종의 기술 한원주의다. 그리고 미래의 진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떤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요소들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라든지 그 얽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을 통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진보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그 미래의 진보라는 어떤 대단히 어떤 그 일견 그 정당해 보이는 목표를 하나의 어떤 특정한 기술의 개발 및 적용으로 치환시킬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간의 위치에 대한 반성을 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 중심의 계층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다른 존재와 인간은 예외적인 존재라는 인간 예외주의를 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반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과 아까 대비되는 하나의 입장을 제가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이제 대략 뭐 기원이라 그럴까요? 그 기원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주요한 어떤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논의는 90년대의 어떤 그 페미니즘 이론이라든지 문학 비평, 문화 연구가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기념비적인 이 도나 해러웨이라는 사이보그 매니페스토라는 그 문헌이 굉장히 중대한 기여를 했고요. 그런 기획을 개성한 어떤 캐서린 헬리스라든지 배드밍턴, 캐리 울프, 로지 브라이도티, 카렌 바라 등 되게 이게 이 배드밍턴만 빼고 울프 정도 빼면 다 여성들이에요.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포스트 앤 휴머니즘, 휴머니즘 이후와 포스트 앤스로포센트리즘,
인간 중심주의의 이유, 휴머니즘의 이유, 약간 두 가지가 약간은 조금 다른 포커스가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보편적 척도가 아니야라는 겁니다. 휴머니즘, 그러니까 근대적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을 갖다가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주체를 하나의 모든 것의 척도로 보고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런 보편적인 대문자 맨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다 포함됐던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여성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맨의 범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오늘도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그 나라에 따라서는 여전히 어떤 온전한 어떤 이 대문자 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측면에서 이들은 인간이라는 개념, 보편적 척도로서의 인간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이고 이런 논의들을 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주요 담론들이 페미니즘 이론과 그다음 인종 레이셜 스터디, 그다음에 장애 연구, 디서빌리티 스터디라든지 계물학이라든지 그 탈식민주의 같은 이런 담론들이 특히 포스트 휴머니즘의 논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약간 이제 구분하여서 우리가 종족주의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때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인종이나 장애나 뭐 탈식민주의처럼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위기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은 이 포스트 앤스트로포센트리즘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인간이 아닌 어떤 동물과 같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여전히 어떤 계몽 시대의 어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간 주체가 세계 중심이고 의미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동물 연구라든지 사이버네틱스라든지 생태주의 같은 담론들이 이런 어떤 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진영의 철학자가 로지 브라이도티라고 부르는 어떤 분인데요. 이제 호주 분인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이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이 포스트 휴머니즘과 이 포스트 앤스로포센트리즘이 컨버징, 수렴하는 건데 그 맥락 배경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고도 자본주의의 배경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수렴하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어떤 역사적 근원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흔히 어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특히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사유와 대단히 그 근친성이 있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론적 목표는 근대적 인간 주체의 해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도대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어떻게 다른 거야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미아라고 부르는 어떤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성이라든지 에이전시, 그 행위자라는 거죠. 행위자성 혹은 역사 등의 개념을 해체하고 부정하는 허무주의적 시도. 그러니까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라는 거예요. 해체주의. 그런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단순히 해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들을 모종의 어떤 탈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서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체의 파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어떤 다른 어떤 주체들의 풍부한 주체들의 인정에 관한 거다. 그리고 이 주체라는 것은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판되고 반성되고 재갱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 올바름 이런 논의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브라이도티는 포스트 휴먼은 우리가 되고 있는, 이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되고 있는 종류의 주체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문제 삼고 반성하고 항상 어떤 주체의 범위라는 것들을 열려있고 그 안에 복수적인 다원적이어야 되고 비위계적인 것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포스트 휴먼 시대에 열어가야 될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그 형태,
방식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특히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에 깔려 있는 몇 가지 인식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그 퓨어한 다른 존재와 분리되어 있는 아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미 굉장히 혼종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과거 어떤 우리 모든 시도라는 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잖아요. 심지어 뭐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 아닌 것과의 대별을 통해서 우월한 존재로 정의되어서 안 되고 오히려 인간은 비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인간담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이나 특징, 성질은 결국에는 다른 형태의 생명이나 기술 생태계하고 의존하면서 공진하면서 의존하고 만들어지는 거지 인간만이 어떤 뭐 이렇게 하늘에서 툭 떨어진 신이 부여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들은 오늘날 특히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어떤 맥락에서는 기술을 굉장히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기술이라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다 기술이거든요. 굉장히 인간은 기술적 존재인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과 구분되는 인간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게 단순한 어떤 보철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을 확장시켜주는 인간 정체성의 필수 불가피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 정체성이라는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함축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인간 정체성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 삶의 형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인간, 요즘 이제 특히 뭐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맹렬하게 지구를 덮치면서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이런 관계성이라든지 관계적 측면, 특히 요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죠. 미생물들과 인간의 의존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연구 성과나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구의 어떤 개인, 독립된 자율적 개인이라는 우리 흔히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그 개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인이나 타자와 독립적인 주체거든요. 그 자체가 그 개인을 파악하는 굉장히 잘못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이제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능, 주체, 행위자가 교습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도 들어올 거고요. 다양한 동물 주체들, 특히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미생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습하면서 상호 어떤 의존적으로 공통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 세계 임의의 원천의 어떤 그 주저자가 굳이 꼭 그 인간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주체, 행위자, 생명, 기술,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존재와 분리되어서 자족적으로 존재하는 자율적 행위자거나 세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인간은 식물, 동물, 기계로 이루어진 어떤 생태, 기술적 생태 환경인데, 이거는 환경 속에서 이게 임베디드 되어 있는. 사실 임베디드란 말이 컴퓨터에서 쓰이고 다양한 어떤 인지과학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저는 이걸 뿌리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그것들과 연결, 교차, 상호작용하는 관계 체계로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결국 인간은 그러한 관계 체계의 한 어떤 노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외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그것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권리도 있지 않다. 이것이 어떤 그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조심스럽게 지향하고 있는 그 결론입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 어떤 뭐 이 코비드 문제 때문에 사실 인류세라는 것들이 코비드뿐만 아니라 사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재앙과 관련해서 이 인류세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브라이도티는 어떤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 또 그것들이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그 내용들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이 일종의 첨단 기술이 산출하는 다양한 변형 문제, 기후변화 문제, 자본주의 문제를 탐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인간에게 국한되어 있는 어떤 배타적인 어떤 집합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비인간적 존재를 포함하는 지구 어떤 생태계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우리 지구 운명체는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건 산업적인 측면이에요.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가속화라는 어떤, 이것이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위기의 어떤 징후인 거죠. 와, 6번째 대멸종이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이라는 그 두 힘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점점 가속화되면 어떻게 돼요? 기후변화도 더 가속화되겠죠, 사실은. 결국은 멸종이 이르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포스트 휴먼 사회라는 것은 이 여러 존재들, 인간과 동물, 기술 존재들이 어떤 서로 얽혀서 살아가는 생태적 공간이고, 그래서 도덕이라든지 어떤 행위의 지침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서구 어떤 계몽주의적인 방식의 개체주의, 자유주의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관계성으로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고, 관계성에 입각한 어떤 도덕 체계, 삶의 형태를 어떤 재창조해야 된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동양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작업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어떤 동양의 어떤 생태적 세계관을 무조건 우리가 칭송하거나 그 신화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어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대비함에 있어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 장치랄까요? 요소들이 동양에 이미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이제 약간 결론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공존의 윤리학입니다. 인간만이 따로 어떤 우리끼리 잘 살겠다는 것이 더 이상 승리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위계를 해체하고 인간, 비인간 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이 위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자연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다른 존재에 비해서. 그만큼 인간에게는 막중한 어떤 그 책무성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프란도라는 어떤 그 이탈리아 출신의 철학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인간이 지구에 거주하는 방식. 쉽게 말해서 조금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뭘 먹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동할 건가? 어떻게 관계할까? 구체적인 삶의 습관의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비행기도 안 날아다니고 자동차도 안 날아다니니까 지구가 깨끗해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역설적인 우리가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사실 입증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관계적 네트워크가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관계적 네트워크는 결국에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행위자는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거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고민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 존재인 한 이건 굉장히 물질적인 네트워크이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사실은 다양한 어떤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세계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그 프로이드 철학자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간상, 우리 인간을 갖다 뭐 호모 사피엔스니, 호모 에렉투스니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데 플로리드는 이 호모 포이에티쿠스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단순히 어떤 자연 세계를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생태계라든지 다른 인간 그 세계를 우리가 관리하거나 감독하고 조화로움을 유지시켜야 되는 어떤 그 책무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때 에코포에시스라는 개념은 어떤 윤리적 방식으로 생태를 그 재구성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뭐 놀이하는 인간이나 소비하는 인간이나 일하는 인간이나 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책무성을 중심에 두고 포에티쿠스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인간을 규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 앞으로 어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다원성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스트 휴먼의 어떤 그 다양한 현상들, 등장할 양식들, 형상들,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하고는 잘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근대적인 의미 체계나 사고방식을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은 정상이고 어떤 것은 비정상이라고 배제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어떤 이원적 구분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원적 구분들이 하나의 새로운 위계를 산출하고 어떤 새로운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익숙한 언어나 용어로 사실은 새롭게 등장한 존재나 현상을 재단하는 시기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공존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어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이제 다 돼 가는데 선거가 끝나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 않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어떤 정치평론가나 정치인들이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 정치적 현상들을 진단하는 언어라는 것이 너무나 낡은 언어들이에요. 그런 낡은 언어로 100번 진단해봐야 저는 새로운 어떤 그들의 어떤 변화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공경이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전체에 관해서 그런 어떤 도전에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자연, 기술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규정하고 사실은 과거의 어떤 개념체계, 언어가 규정하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상상력, 특히 그 도덕적 상상력,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의 굉장히 주요한 이론적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지금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이라는 것은 아직은 이미 완성된 담론이나 닫힌 담론이 아니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어떤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새로운 언어의 모색, 새로운 어떤 그 문제의 모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현재 어떤 진행형인 어떤 이론이라고 혹은 철학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포스트 휴먼 담론 혹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그 논의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일종의 이제 옴니부스 책이 하나 나와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뭐 약간 책 선전인데요. 제가 기획을 하고 저자들 다 섭외를 해서 최근에 어떤 그 열말에 출간이 됐는데요. 제목은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주하는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래서 8가지 어떤 문제, 이것들을 어떤 포스트 휴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부제로는 인공지능 시대 다시 인간의 길을 여는 키워드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8개 주제가 뭔가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인공지능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보다는 기계지능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제는 어떤 사이보그 현상입니다. 인간과 신체의 어떤 결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열망하고 있고 어떤 걸 지향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이해하고 견인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생명기술과 같은 것들이 특히 어떤 이 인간의 출생이라든지 여성의 문제라든지 삶의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인공자궁이라는 토픽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로봇이라든지 그 로봇과 인간의 어떤 관계, 앞으로 사회적인 맺게 될 감정적 관계를 진단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왜 포스트 휴머니아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그 정의한 내용에 따르면은 포스트 휴머니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기술적인 네트워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실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정치적인 변화입니다.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그 기술이 어떤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는 양상.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또 일자리 문제가 당연히 있죠. 일자리가 인공지능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고 할 때 도대체 우리는 노동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재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요즘 이제 또 재난소득도 문제가 되지만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두 주제는 조금 이제 문제들 특히 좀 집중하는 건데요. 어떤 그 인공지능이 가져온 단순한 어떤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라든지 그 작동의 배후에 깔려있는 불평등의 현실. 특히 이제 그 마이크로워크라는 어떤 그 인공지능, 특히 이제 오늘날 사용하는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게 빅데이터에 따른 머신러닝인데 사실은 머신러닝 중에서 특히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다 인간이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인간 레이블링을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노동자들을 마이크로워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들이 받고 있는 아주 어떤 처참한 어떤 현실적인 노동 그 소외 이런 문제들을 진단하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어떤 그 지구적 수준에서 어떤 인류세 기후 변화라든지 우리가 지구의 어떤 목긴 존재로서의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브라이도티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포스트 휴먼의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그 인류세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스트 엔트로포신 어떻게 인류세 이후를 준비할 건가에 대한 담론입니다. 이런 어떤 주제들을 중심으로 어떤 포스트 휴먼 현상들을 진단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한 강의에 좀 흥미를 느끼셨다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내용들이 제가 이 에이팅을 했기 때문에 그 8가지의 꼭지들을 다 자세히 읽었는데요. 책 그 꼭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알차게 써져 있고 굉장히 책이 좋은 내용입니다. 많은 어떤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